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제도란 무엇인가, 혹은 경제체제란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제도란, 혹은 이코노믹 시스템이란, 영어로 이코노믹 시스템이죠. 자원 배분, 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과 같은 국민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제도, 이코노믹 시스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경제 체제죠. 이거는 시장, 마켓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이것은 계획 당국의 지도에 따라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당국의 지도나 통제를 통해서 어떤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시장경제 성격과 통제경제 성격이 혼합되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어떤 다양한 정치제도에서 어떤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세계 여러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정치 제도, 특정 국가의 정치 제도가 그러한 국가에 진출해서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는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경제 제도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인 경제 제도가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이 특정 국가는 어떠한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시장 경제 체제야, 계획 경제 체제야, 혼합 경제 체제야. 이러한 어떤 경제 제도 혹은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역시 그 그 국가에 진출하여 국제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제도 혹은 경제체제에 대해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교지 내용을 살펴보죠. 자, 경제제도. 앞절을 통하여 정치사상과 경제제도는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목표가 집단적 목표보다 중요시되는 국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집단적 목표가 더 우선시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계획경제, 그리고 혼합경제이다. 첫 번째 시장경제입니다. 순수한 시장경제, 영어로 마켓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순수한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생산활동들을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담당합니다.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누구에 의해서도 계획되지 않습니다. 생산은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산자는 가격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만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에게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는 신호로서 작용합니다. 만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하락하여 생산량을 줄이도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주권이 최대로 보장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가격 시스템을 통하여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공급 제한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독점 기업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생산량을 제한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독점 기업은 판매 단위마다 더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독점 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독점은 사회후생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할 동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가 상승이 발생하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독점 기업은 점차 비효율화되어 품질이 나쁜 제품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게 되고 사회는 그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점에 내재된 이러한 폐해로 인하여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생산자들 간의 치열하고 자유로운 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됩니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독점 행위 및 독점을 조장하는 제반 기업 활동들을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적 소유는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킵니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획득한 이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선된 방법을 탐구할 동기를 가집니다. 기업가들은 신제품 개발, 생산 공정 개선, 우수한 마케팅과 서비스, 기법 개발 등과 같은 혁신을 이루기도 하고 기존의 사업을 경쟁자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윤 추구의 동기로 인하여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체제. 수업교재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순수한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영어로 커맨드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계획경제에서 정부는 국가에서 소비할 재화와 용력이 무엇이고 얼마나 생산하여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집단주의 사상과 일관되게 계획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공익, 영어로는 The Good of Society라고 합니다. 사회공익에 맞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들은 국가가 소유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적으로 계획경제는 개인적 목표보다 집단적 목표를 중요시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가 퇴조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집권했던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계획경제적 요소들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와 인도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및 민간 기업들의 국영화가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경제의 목적은 공공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경제에서 국영기업들은 기업 실패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됩니다. 개인들도 사적 소유의 금지로 인해 새로운 우수한 방법을 모색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활력과 혁신이 사라지게 되어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경제 체제입니다. 혼합경제, 영어로는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혼합경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간에 존재한다. 혼합경제에서 어떤 산업들은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만 다른 산업들에서는 정부가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합니다.
혼합경제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제체제였지만 현재는 그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대대적인 민영화를 통하여 국영기업들의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 정부 개입이 현저했던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혼합경제에서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 국영화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좋은 예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인수하여 국영기업화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국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르노의 경쟁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로부터 생산 비용을 보조받는 회사와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시장 경제에 충실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부도 위기에 처한 일부 주요 기업들의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가장 시장 경제에 충실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부도 위기에 처한 일부 주요 기업들,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이죠. 이런 일부 주요 기업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이들을 국유화했던 사례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경제 혹은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 혹은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 혹은 혼합경제체제가 어떤 그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제도입니다. 법적 제도 혹은 법적 체제입니다. 자, 한 국가의 법적 제도 혹은 리걸 시스템이란 법률 또는 규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규제하고 고충,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고충이란 말은 한국어로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을 시정한다는 것은 고친다 라는 말이죠. 고치는 어떤 체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법적 제도 혹은 법적 체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가 좀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업 교재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한 국가의 법적 제도 혹은 법적 체제, 리걸 시스템이란 법률 또는 규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규제하고 고충, 즉 어려움을 시정하는, 즉 고치는 체제를 의미한다. 법적 제도는 국제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률에 따라 기업의 관행이 제한되고 기업 간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이 결정되며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다. 법적인 환경은 국가 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차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장 또는 투자처로서 한 국가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는 한 국가에 현존하는 정치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법적 제도는 또한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 활동에 관련된 법률적 체계는 정부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기업 관련 법률들은 흔히 통치자의 지배적 정치 이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적 전체주의 국가는 민간 기업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인주의가 중요시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친기업적, 친소비자적 법률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 제도, 법적 체제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국가들의
법적 제도 혹은 법적 체제, 그 유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습법, 영어로는 common law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전통이나 판례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 판례, 그리고 관습 등의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의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 지금은 대부분 독립했지만은 그러한 국가들이 이런 관습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문법입니다. 영어로는 그 civil,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시빅이 아니고 시빌이죠. 그래서 CIVIL입니다. L. 예. 그래서 CIVIL입니다. 이게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어로 오타라 그러죠. 예. CIVIL입니다. 그래서 civil law 이렇게 되나요? civil law 이렇게 되는. 네. 성문법입니다. 자, 성문법은 조문화된 상세한 법률 규정들의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등 8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 성문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신성법입니다. 신성법. 이거는 영어로는 theocratic law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한 것이죠. 이거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 주로 이제 미들리스트,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나 많은 그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이슬람교가 아주 그 강한, 두드러진 국가들에서 그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법적 제도 혹은 법적 체제의 개념과 그 법적 제도의 유형,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수업 교재의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법적 제도는 크게 관습법, 성문법, 그리고 신성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혹은 관습법 체제는 영국에서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나타납니다. 관습법은 전통, 판례, 관습 등에 기초합니다. 전통이란 한 국가의 법적인 역사를, 판례란 법정에서 과거에 판결한 사례를, 관습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관습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관습법은 다른 형태의 법 체제에 비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습법 체제에서 판사들은 개별 사례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판례는 미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판례들을 통하여 법률은 수정되거나 명확해지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체계는 조문화된 상세한 법률 규정들에 기초합니다. 법정에서 성문법을 해석할 때 그러한 조문들에 근거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등 8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성문법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관습법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판사가 전통, 판례, 관습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세하게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관습법 체계에 비해서 성문법 체계에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한 유연성 또는 자율성을 적게 가집니다. 관습법 체계에서 판사는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성법 체계에서 판사는 법률을 적용하는 권한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법입니다. 신성법 체계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 이슬람법이란 건 이슬람교와 관련된 법이죠. 이슬람법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신성법이며, 힌두법과 유대법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개인 생활의 모든 차원을 지배합니다. 이슬람법의 기초는 이슬람교의 신성한 경전인 코란과 선지자 무하마드의 언행을 따라서 형성된 규범인 수나, 그리고 코란과 수나로부터 비유를 통하여 종교적 규칙들을 제안한 이슬람 학자들의 저서들입니다. 코란과 수나는 신성한 문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기본 원칙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이슬람 세계의 법률가들과 학자들은 이슬람법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법과 관습법 또는 이슬람법과 성문법이 혼합된 법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슬람법이 주로 도덕적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 행동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서 코란은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죄악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자 지급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여러 이슬람 국가들에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파키스탄의 최고 입법기관인 연방회교법원은 이자 지급을 비이슬람적인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정부에게 관련된 모든 금융 관련 법들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1999년 파키스탄 대법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방식의 은행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에 2008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약 500개의 이슬람 방식 금융기관들이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방식 금융기관들은 파키스탄 이외에도 걸프만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수업 교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제도 혹은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제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세계 다양한 국가들 혹은 그 국가의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국제경영이므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그 국가의 법적 제도가 어떤가, 관습법, 성문법, 신성법 이러한 법적 제도 유형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결국 그 국가에 우리가 진출해서 그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은 그 국가의 다른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만들어 판매하거나 이러한 국제경영을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의 어떤 법,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법적 제도의 특성, 법적 제도의 유행은 어떤 유행에 해당되고 이런 법적 제도의 어떤 특성들을 또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동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경영이 세계 다양한 국가 그리고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국제경영이라면 우리가 진출해서 혹은 우리가 이미 진출했거나 앞으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치제도는 어떻고 그리고 경제제도는 어떻고 법적 제도는 어떤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런 거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국제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국가들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가 그 국가들에 대하여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국제경영 활동, 이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국가 시장, 그곳에 어떠한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법적 제도, 그리고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국제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치학이나 정치 외교학
혹은 법학에서 뭐 소개되는 것이지 왜 국제경영 이 과목 혹은 이 분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주 강의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수업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강의 동영상도 여러분들 보면서 학습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복습 메모죠. 복습 메모 아주 간단하게라도 복습 메모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